아우, 내가 이거 썰풀이 하다가 자꾸 자꾸 정치로 넘어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일단 오늘 이야기할 거 대부분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성과평가랑 승진평가는 좀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 동이 사람을 뽑을 때 정직, 역량, 열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주변에 중거 집단 걸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주변 정리, 그러니까 방 청소를 꾸준히 하고 그냥 굉장히 깨끗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결벽증에 관련된 거고, 꾸준히 무언가 청소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가, 그리고 성실한가,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방 청소가 안 되는 사람들, 이거 정약용에서부터 거의 고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 부자들도 계속 청소한다, 청소한다 하고. 요즘 애들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가 직접 청소도 안 하고 주변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우울증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두면은 자기도 같이 감정이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중거 집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회사에도 사실 그거랑 비슷합니다. 특히 승진을 시킨다는 거는 중거 집단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그럼 워렌 버핏이 정직과 역량, 그리고 열정,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럼 실제 일어나는 일이, 위로 올려야 되겠다. 어떻게 되는가? 조금 줄이고. 내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실제 일어나는 일을 기준점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기준점으로 먼저 사전에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조직마다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조직마다 평가 기준은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니까. 목표가 다르니까. 그리고 조직들마다 구성원들의 문화가 달라요. 문화는 어떻게 달라져 있냐? 처해 있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문화가 구성되는데,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약간 저기 탑에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중국에서 열심히 이제 자국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이거 SOC 투자는 사회주의 방식이야. 아니, SOC 투자는 자본주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일부 그 북한 같은 경우도 경제 만능론에서 벗어나서 사회주의 생활 함양을 더 중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나 경제를 해볼까 말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문화는 탑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에서 어떤 문화를 추구하는가에 관련돼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것들 다 뭐 때문에요? 성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번 조직마다 옮겨 다닐 때 매번 이제 이직할 때 중요한 건데, 대기업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처음부터 대기업에 또 오래 다닌 사람은 다른 회사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서 올라온 경우에는 문화가 달라지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적응을 해야 돼. 적응성이 있는데, 인간은 애초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가 발달하는 과정인데, 대기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에서 너무 적응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변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청킹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에는, 옛날에는 처음부터 장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가장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때 성과 평가를 왜 하는가? 이건 기본적으로 목적에 맞는 목표를 일관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탑에서 목표가 있어. 그 목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목적에 맞게 목표를 일관되게 탑에서 바텀이 얼라인이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들은 생으로 창업을 하면 이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우리가 챌린지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2주 정도는 일관된 목표를 추구하라 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도 못하는데 이제 조직 전체에 대해서 부서들마다 다른 걸 일관되게 목표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드입니다. 그리고 엣지에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도시 A가 있고 도시 B가 있고 도시 C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엣지, 가중치를 줘요. 가중치를 주고 방향성을 정하면 아크가 되는 겁니다. 도시 A가 100의 가중치를 가지고 도시 B, C가 10의 가중치를 가지니까 나머지는 네가 선택을 해라. 100으로 몰리는데 100으로 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나는 C를 가야 되겠다. 여기에 신규 시장을 개척해봐야겠다. 요렇게 자동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치면 어떤 원하는 상태인 거고, 엣지 같은 경우는 어떤 원하는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여기서 보상과 선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니까 이걸 흔히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상은 왜 하는가? 이제 보상 자체의 가중치에 대한 보상은 개인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상은 왜 하는가? 인생 황금기에 보통 개개인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니게 해야지. 이 사람이 인생 황금기에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선택 판단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낸다면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게 미분율이에요. 성장한 만큼 그 성장을 이끌어낸 사람은 계속 다니게 해야죠.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나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바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분율입니다. 그 비율만큼 보상을 받는 거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대부분 잘못 판단하는 거는 상태에 의한 적분율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상태를 자꾸 보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근데 상태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상태라는 것들도 이 앞에 미분율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어놓은 관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판에서 다음 미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새로 영입되는 리더의 역할인 겁니다. 과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미분율적인 사고가 상당히 좀 약한데, 과거 저성장에는 옛날에 한 2000년대만 봐도 한 명이서, 그때 이제 여성 1인 가구가 조금씩 늘어난 수준이지 대다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10년 정도 되어서부터 남성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한 명이서 2만 불, 3만 불 이렇게 벌어도 3, 4인 가족이 돼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고성장이고 거의 뭐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2배 올라갔고, 그 이후에 올라간 것도 한 뭐 1.5배? 요 정도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딱 3, 4명 일하고도 2017년이나 2022년이라 또이또입니다. 성장률이 또이또이라고. 지금 현재 1인당 GDP가 2017년 비스무리해요. 애초에 저성장이 된 데가 오래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경제 쪽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저성장의 위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 오기 직전에, 40년마다 하나 오는 경기 침체 오기 직전에 이거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저성장이 위험합니다, 이거 떠드는 애들은 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그거 떠드는 애들 있거든요. 이거 숫자를 안 보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1인당 GDP가 지금 2017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성장 된 지가 언젠데 지금 저성장을 떠는 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그리고 세금이랑 연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때보다. 그 한국 세금은 심지어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안 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게 저성장이 언제부터 됐냐? 이때 그 메르스 사태 이후 이제 마이너스 됐는데, 이때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도 다시 복구했는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 있을 때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평균 마이너스로 날 때가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 이거 왜 그러냐면, 세계 전체에서 신흥국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돈 뿌리는 게 더 세니까. 우리나라는 금융 자본이 많은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수출 바라는 거고. 예. 근데 어쨌든 정권이 탄핵이 되면서 바뀌면서 2015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서 주도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뭐 이제 소득으로, 그게 원래 저기 유엔의 노조 관련된 협회에서 임금주도 성장 나온 걸 갖다 쓴 거거든요. 그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때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부터 마이너스 때였어. 그게 언제다? 2017년 마이너스 때였다. 요때는 올랐네요. 요때 어떻게 됐냐? SOC가 적폐라고 했거든요. SOC가 뭐냐? 지금 중국이 안 하고 있는 거. 이건 사회주의 방식이 아니야, 자본주의 방식이야. 뭐 경기 침체 때 부동산에 여러 가지 토건이나 인프라를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야. 자본주의 방식이야. 사회주의 방식은 달라야 돼. 라고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거 적폐라고 때리다가, 와, 경제 성장률 조졌다. 조졌다. 이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2020 여기서 이렇게 팍 줄였다가 2020년부터 갑자기 2019년 요때 말쯤부터 예산 편성하면서 급격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그때 올려가지고 주로 한 게 뭐였냐? 뭐 이런 공항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 전라도에 공항 짓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게 뭐였다? 이거요. 뭐 녹색 투자라고 하는 거. 요때 풍력 발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떴어요. 그런데 원자력은 또 줄였지.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가 겹쳐. 소득 주도 성장은 유지를 했어요. 그 공공기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어. 근데 거기에 안 그래도 그냥 멀쩡한 케인즈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그거 줄여놓고 SOC 투자를 줄여놓고 케인즈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 소득주도 성장이 들어가는 돈 플러스 알파 케인즈식 SOC 투자까지 같이 늘려요. 이렇게 같이 늘려요. 그리고 이 당시 주로 유행했던 게 MMT, 국가부채 무용론. 그렇게 하면서 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여기서부터 더 작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돈은 많이 풀렸잖아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적분율은 늘어났다고.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자산 가격만 죽도록 폭등하는 거죠. 자, 근데 한국은 여기서 알아야 되겠어요. 한국은 지금 이제 세금 그거 어쨌든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세제고 연금도 올라가는데 자산 가진 사람은 자산 가격이 올라갈 텐데 연금은 현금 흐름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자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노후에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라. 뭐?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게 연금이죠.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세금은 인플레이션 적용 안 합니다. 거의 뭐 10년에 한 번 적용할까 말까? 이게 무슨 뜻이다? 예를 들어 1인당 GDP가 2배가 올랐어요. 그러나 그 2배가 올랐으면은 예전에 3천만 원 연봉 받던 사람 수준은 지금은 이제 6천만 원 연봉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6천만 원 연봉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3천만 원 연봉 받던 사람은 사회에서 상위권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천만 원 연봉 받던 사람의 세금 비율과 남는 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준점을 한다? 10년이 지나도 예전 기준점으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비율을. 미국은 1년마다 인플레이션 적용해가지고 세금 기준을 바꾸거든요. 한국은 인플레이션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줄어요. 근데 거기서 세금까지 늘어나고 연금까지 올라간다? 더 줍니다. 더 줍니다. 이게 뭐? 그럼 이걸 보통 사실 한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어서 이걸 변화한 게 영국이었는데 영국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거 거의 뭐 금융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비스무리한 이거였는데 이제 조진 거지. 신분은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사회주의든 뭐든 결국에는 사업가가 모든 걸 잡아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성장률을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성장률을 만드는 거는 개개인의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거 유지하는 게 개개인의 노동자지 사업가들입니다. 뭐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을 하니까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들 과거 사례들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 자연재해나 이런 게 생겨서 이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이런 거 배분해야 되고 일거리 그 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봤더니만은 그 지역이 별로 문제가 계속 발생해. 그러지 말고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구 같은 걸 개발한다거나 그럼 고대 시대부터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걸 한번 이제 국가 전체로 해보려고 무리하게 했던 게 만리장성이에요. 국책산업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한번 하면은 전체적인 단결이 되거든요. 이것과 회사가 성장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전체가 바라는 건 보통 이제 개척계통은 미분율이고 여기서 상태를 유지하는 계통은 적분율인데 요거 보통 상태 유지만 계속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입들은 보통 이 상태 유지에 처음에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 연차가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개척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줍니다. 보통 보안 컨설팅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 안 시켜요. 그냥 문서 작업 열심히 시킨대요. 이제 문서 작업 좀 할 줄 알고, 다음 단계는 어느 정도 혼자 나가가지고 컨설팅 적동이 할 줄 알고 좀 큰 데 가면 인터뷰 해야 되니까 인터뷰, 처음에 혼자 나가는 컨설팅은 우리가 몇 년간 거기서 해봤기 때문에 너도 이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참여해봤지? 그래서 이번엔 혼자 가서 해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요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미분율입니다. 보안 컨설팅이 대체로 심사위원이 ISMS-P 같은 거 할 때 자기가 책임지고 종합체계를 하나 만들거든요. 사실 회사들마다 어느 정도 그 유불리가 다르고 산업들마다 다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기준점을 잡아서 종합 체계를 주관적으로 심사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밑에서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또 이제 새로운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면서. 그래서 이런 미분율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모든 승진이든 성과 평가든. 그래서 어떤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계속 여기에 두는 거야.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는 목적에 맞춰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니어한테 저는 그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챌린지 자꾸 하라고 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또 뇌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미분율에는 막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사실 적분율은 더 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긴 하거든요. 이게 고정 마인드셋인 사람이 더 스트레스가 더 심해요.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데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고통을 피하니까 더 고통이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율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적분율보다 그래도 더 적은 스트레스긴 하지만은 이게 계속 불확실한 미래다 보니까 한번 처음 해보는 사람이 특히나 막대한 스트레스가 나오고 속도에 의해서 더 혹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혹사는 안 하거든요. 정신건강이 안 좋을 뿐이지. 어쨌든 결국에는 막대한 스트레스가 기본인데 예를 들어 미국이 가족주의라 이렇게 하는데 실리콘밸리와 뉴욕, 텍사스 여기서 뭐 얘네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할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가족이 일 때문에 일 못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히피 같은 소리냐 이 이야기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이게 히피가 캘리포니아가 원산지인데 쟤네들이 공동 육아하고 가족주의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하는 곳에 있어서 일을 빡세게 하는 지역에 가면은 가족 중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가족 때문에 이거 못한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이 우선이지. 요즘 이게 사실 사회주의 점점 늘어나면은 좀 돈을 공짜로 많이 뿌리기 시작하면은 저 대중한테는 가족주의 문화가 늘어나고 좀 양극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위쪽에서는 아이씨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지 그걸로 해서 각자 개인주의식으로 해서 공동체로 섞여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늘어나는데 동시에 이제 돈을 많이 모르는 남자가 늘어날수록 이혼율이 올라가요.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들을 집단으로 커버하는 게 일체감입니다. 와 달성했어 성취감이라든지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해낸 거야 성취감이라든지 사실은 결국 분업이거든요. 근데 각자 일을 해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나는 거기에 기여했어.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줄 거라는 신뢰감과 안정감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던 게 통제가 되는 이거 A를 넣으면 A에 대한 결과가 나와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때때로 함정에 빠질 때도 있는데 절대 세상은 A 넣는다고 해서 A가 안 나오거든요. 근사하게 나올 수는 있고 재현성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근데 그게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해가지고 조지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절대 안 돌아가요. 어쨌든 그게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줬고 기본적인 이 수준 이상 정도는 할 거야 라는 신뢰감과 안정감이 도파민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집단 복장을 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근데 불확실하던 게 이게 무조건 확실해졌다. 이게 세거든요. 때때로 또라이 짓을 할 수 있지. 근데 네가 또라이 짓을 해도 일은 잘한다. 일을 잘하기 위한 또라이 짓이야. 그럼 결국 우리 조직원이야. 네가 아픈 손가락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 손가락이야. 이런 관점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문화를 형성하는 회사 리더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정직과 능력 좀 과하게 정직하냐 네가 사회성이 좀 떨어져도 능력은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정직과 능력이에요. 근데 승진은 그럼 뭔 기준이냐 약간 승진의 기준점 좀 달라요. 패튼이 절대 총사령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제 그 현장 사령관은 될 수 있어도 최상위 전략 사령관은 될 수가 없죠. 패튼이 현장 사령관에서 그 인정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병사들에게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뛰어나오고 그 위의 명령을 무시해서라도 끝까지 그 결과를 내고 적게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흑인은 전투부대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다 그 배제하고
배제하고 이제 싸울 사람이 부족한데 그런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승리하고 가장 덜 죽는 부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패튼에 대한 신뢰죠. 근데 그런 성깔이 있는 사람을 저기 아이젠하워 자리에 갖다 넣으면은 조져요. 조직이 안 돌아가. 그래서 군대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고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게 승진의 기준점이에요. 승진은 뭔 기준이야? 장관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상황에 적합한 목적에 맞는 건데 장관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거 누가 결정해요? 어느 나라든 성과평가 이후에 핏이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뭐 몽고멜이랑 패튼이랑 맨날 싸워. 회의할 때 맨날 싸웠대요. 아이젠하워가 거기 양쪽에서 중재를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 예, 그런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일치한 이후에는 핏이 맞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일해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느 나라든 장관 뽑을 때 자기랑 적대적인 사람 뽑는 경우 없어요. 자기 핏이 맞는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내 중거 집단, 내 편 이렇게 뽑는 거지. 어느 나라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영업에서는 의사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 승진에서는 승진 결정권자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정, 업적을 추구하는 이유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성과를 많이 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일할 때 내가 성과를 많이 내는데 근데 영어 서툰 사람을 사장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성과 평가에서 아주 기준점이 높거나 혹은 같은 성과 평가에서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착각하는 게 과거의 일로 받는 거는 돈이지 과거에 했던 행적으로 미래의 권력을 잡는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권력을 누리기 위한 것뿐이지.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뭐? 미래에 뭔 일을 할 거냐? 이거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게 권력이에요. 미래에 뭔 일을 할 거냐? 과거에 이 일을 잘했어. 그러니까 승진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 미분율만큼 보상을 받는 게 가장 기준점이에요. 근데 미래에 뭔 일을 할 거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리더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승진에서 일단 보통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요즘 인사평가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리더 후보자를 집어넣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영입하는 개념이라고 쳤을 때 누구도 이전 걸 그대로 이어가는 리더를 바라지 않습니다. 뭔가 발전해야지. 이거 뭐예요? 적분율. 이직도 마찬가지예요. 적분율 기준점인 사람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미분율 기준점인 사람을 영입을 한다고요. 그래서 굳어진 관습을 깨고 자질이 뛰어난 리더를 새로운 유형의 리더 이런 걸 찾는 거고 중간 관리자는 훈련 과정이에요. 그걸 단련하기 위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공무시키는 용도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상이 주어지니까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조직 전체를 고무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고무시킨다는 뜻은 뭐?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뜻이죠. 그럼 산업혁명 시대랑 뭐가 달라졌냐? 옛날에 밑바닥에서 안 올랐어. 아이씨 14살이든 13살이든 얘가 부르주아 집안에 났어요. 그럼 1차 세계대전 얘는 최소한 소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도 핏의 요소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핏의 요소는 철저하게 더 중요합니다. 잘 맞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편견으로 성과가 과소평가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핵심입니다. 달라진 건 이거 하나예요. 편견으로 과거의 프로세스로 인해서 능력 없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거나 편견으로 성과평가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막자. 미국에도 리더십 프로세스 하는 게 지금 기준이 너무 산업혁명 시대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 편견의 오류를 줄이자. 근데 핏의 요소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달라진 거고 편견을 배제한다가 달라지는 거고 뭐 인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얘가 어떻게 생겼다든지 그런 걸 배제하는 게 달라진 거고 윗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까지 다 도입을 합니다. 이 평가에 뭐 동료, 부하 모두의 평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윗사람의 평가뿐 아니라 과거의 산업혁명에는 윗사람의 평가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 근데 뭐 이제부터는 동료와 부하의 평가까지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360도 평가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가장 간단한 논리는 같은 성과면 더 희생한 사람을 승진시킨다가 가장 기준입니다. 같은 성과를 냈다고 쳤을 때 헌신을 더 많이 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 중에 하나예요. 승진에서 뭐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면 더 큰 헌신을 하는 게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기회를 좀 더 줄 필요가 있겠네? 줄 수도 있겠네? 책임감이 충분히 그만큼 있기 때문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추행할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관점이에요. 요즘 이제 그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삼성에서 성과 평가할 때 그 어떤 본부장인가? 어쨌든 상사가 아이폰 쓰는 애들은 동료 평가 안 주고 갤럭시 쓰는 애들은 줄 거다, 혹은 일거리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불공평이냐? 네가 대행사 다니냐고. 대행사는 갤럭시 받아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아이폰 받아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행사 직원들은 다른 회사기 때문에 뭘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갤럭시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서 아이폰을 쓰고 애플에서 갤럭시 쓰고 롯데리아 다니면서 맥도날드만 맨날 시켜 먹고 그런 애들한테 무슨 성과 평가를 합니까? 아니, 무슨 승진 평가를 합니까? 성과는 어차피 네가 성과 낸 만큼 돈을 줄게. 근데 승진은 회사의 얼굴을 절대 맡길 수는 없지. 당연한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핏이든 뭐든 이게 맞는 사람 보는 거니까, 회사의 핵심 코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 핏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두는 게 맞아요. 성과평가는 돈으로 하는 거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게 되는 사람 위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부에서 총질하는 것 같은 사람을 누가 드립니까? 회사 다니면서 승진시키지 말아야 될 애들이 회사에 불평불만한 애들이에요. 외부에다가 특히 불평불만을 떠드는 애들, 그 발목잡이거든요. 당장 배제시킬 수는 없어서 데리고 있는 것뿐이지 절대 승진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도 싫은데 다니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다닐 때 무조건 우리 회사 많이 와주세요 좋게 말하거든. 나가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이게 좀 뛰어난 사람들이 다닐 때 우리 회사 많이 와주세요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요. 불만은 있겠지. 근데 그걸 입에 그건 감정적인 부분이고 생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인재를 많이 놓치고 이런 부분에서 뭐 문제가 있고 그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감정이 나오는 것과 행동하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윗자리에 잡아 똑같습니다. 대기업 임원하다가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렇게 그 장을 맡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이게 민간에서 일하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 효율성이. 근데 거기에 빠른 개선 단행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완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단행하면 아무도 협조 안 합니다. 거의 일하는 사람 다 뭉개요.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아무도 협조 안 한다고요. 네가 어차피 2, 3년 버티다가 우리가 성과 안 내주면은 네가 나갈 건데 아무도 협조 안 해요. 극단적으로 비상적인 상황이고 효율이 필요할 때 그때나 가능한 거지. 완전 개혁을 해야 된다. 와, 지금 2차 세계대전 났다. 그래서 와, 전통적인 군 구조를 싹을 바꿔야 된다. 알프레드 마셜이 했던 것처럼 군 구조를 싹을 바꿔야 된다. 그런가 할 때 아니면은 전혀 이런 것은 힘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 자르고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저항도 없을 정도로 완전 팀을 완전 해체시켜버리고 이럴 때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항상 조직에서 조지는 게 뭐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항상 이걸 그랬다. LG 생건 이 문제가 뭔 문제냐면 거기 삼생가 왔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다 나가. 근데 그게 기존에 적분적으로 안전 베이스를 지키던 사람을 다 쫓아낸 거잖아.
그럼 이제 조지는 거지. 안전 베이스라인이 떨어졌는데 조지는 거지. 그게 지금 LG 생각 문제지. 그래서 일하기 편하게 도와주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새로운 리더로 들어오다가. 예, 낙하산이 문제야. 그래서 안 되나. 새로운 리더로 부임하면 보통 뭘 해야 되냐면은 위기 상황에 특히 조직 같은 거 들어갈 때 100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줘요. 이 시스템에서 지금 일하는 게 불편한 게 있는데 어떤 게 불편합니까? 그걸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돼요. 이거 관료제의 일본이든 아니면은 개인주의 미국에는 다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례가 베스트바이의 부활인데 인턴 경영자란 명찰 달고 각 지점마다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현황 파악해 나가면서 거기서 하나씩 경영적으로 개선할 것 찾아 나가면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에만 아는 사람들, 현장에만 가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미지 자체가 나는 여러분들이 일을 더 편하게 하도록 돕겠다. 그 이미지 구축을 못하고, 그러면은 아무도 협조 안 해줍니다. 특히나 한번 실패한 조직은. 그래서 플러팅과 차단, 이거, 뭐, 유혹이란 단어 딱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삶에 중요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때때로는 이제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라도 다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래도 결국 내 아픈 손가락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일을 잘하고 있고 사실 헌신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평가를 못 받고 있었어.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플러팅과 차단은 생각보다 삶에 중요합니다. 이게 성과와 내가 일했다는 티를 내는 표현의 차이거든요. 이게 표현은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보고서를 잘 쓴다든지 아니면 그 숫자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게 외부로 쓰면 마케팅이나 영업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의 확률을 높이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잖아요. 링크드인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의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고 자기가 어떤 기여를 했고 그런 것들. 자소서를 쓸 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게 이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업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어느 쪽이든 배제할 곳은 배제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유혹. 이걸 단어를 바꾸면 영업 마케팅이고 흔히 뭐 사교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겁니다. 당연히 이게 어렵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조직 전체의 구성원의 판단 능력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릴 필요도 있고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보안에서 국비지원에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저는 개발 국비지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보통 개발 국비지원의 단점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옛날부터 말해오던 단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원래 있었던 사전에 선수 과정 듣고 들어가는 거 시스템이에요. 근데 보안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내에 보안 국비 지원 개척한 게 나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그걸 개척해가지고 보안 국비 지원을 개척한 게 나니까.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놓고. 뭐 내 영역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어떤 영업사원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보안국비 지원을 안 했다고요. 제가 그걸 따로 저변을 만들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나머지 붙은 건데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해봐. 뭐라고 해봐. 그리고 네가 개척을 해. 그렇게 하는 거죠. 모이에킹을 교육을 좀 개척해서 저변을 넓힌 게 저기 보안 프로젝트 정원이요. 예.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로는 모든 게 다 된다 하는 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백날 잘나봐야 누가 진실을 먼저 발견해도 그게 저변이 갖춰지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보통 미국, 한국의 차이잖아요. BTS가 한국이 빌보드급으로 컸으면 한국에 있었겠지. 근데 인구 구조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기 빌보드에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벨상 수상자가 미국으로 가는 거고, 허준이 교수님도 상을 받고 미국으로 가는 거고, 이게 저변과 금융자본주의야. 이게 구조적인 차이도 있지만 사회 문화적 한계예요. 그럼 얼마나 그 저 큰 시장과 끈이 이어지고 그것들 한국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과 그 이득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한계는 명확하니까.
그래서 사람 하나 잘라봐야 결국에는 숫자 하나뿐입니다. 뭐? 그래. 실제 가능성은 있어. 근데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은 있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는 사회 문화적인 한계로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정책 보고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거 이야기합니까? 그냥 누군가 한마디 해주면은 아 이게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보통 이걸 이야기하면은 이거 실제로 숫자 확인해 보지 않고 이 숫자가 맞는가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유튜브 보다가 아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이제 정보가 모두 공범입니다. 그래 그럼 전세가 없어져서 일본처럼 월세 내고 그다음에 식비는 없지만은 교통비 뭐 그 정도 내고 이제 더 이상 남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할래? 아 그건 싫고요. 자살은 모아야죠. 그럼 일본처럼 할래? 아 그건 싫고 뭘 어쩌라는 거야. 맨날 전세 사기 공무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 전세를 없애자고 이제부터 월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4%에서 5% 수익을 나오도록 해서 월세 100에서 200으로 무조건 사이로 고정입니다. 싫으면 2시간씩 있는 거리에 다니세요. 그거 할 거냐고. 할 거냐고. 애초에 전세 제도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못 없애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는 단순히 이자 소득 문제 이전에 그 아래 계층이 완전히 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도 사실 보면은 정치인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걸로 결정을 하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나라에 필요하다로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이득을 얻어야 된다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아씨 그래서 항상 감정적인 걸 자극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민족주의라든지 국가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남녀라든지 이제 세대로 이렇게 가는데 아마 다음은 인종으로 갈릴 거예요. 세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 외국인 혹은 이 인종으로 많이 요즘 이제 그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반대로 또 능력 있고 이득돼도 나이 따지면서 서열 잡으려는 인간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게 설사 정말 감사한 분이라도 그게 그 인내심의 한계점이 있어. 그 반대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관계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사교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고 만나지 말아야 될 인간관계를 줄이고 인간관계 베이스 자체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삶이 좀 편해지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그걸 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승진 후보자 중 하나죠. 저 사교가 되는 사람. 이게 내가 편하면은 혹은 내가 마음이 편하면 누군가 마음이 불편해요. 누군가 개고생을 하고 있어. 내가 몸이 편하면 편리하면 누군가 또 개고생을 하고 있어. 그 개고생을 하는 사람 그것들이 뭐 엔진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엔진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라는 거는 거의 최고의 서포터예요. 감독 같은 거라고. 주인공은 있어. 그래 보상을 받아. 근데 감독을 잘못 만나면은 아무리 주인공이 뛰어나도 조져. 그래서 일부러라도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사실 영업활동이나 유혹활동, 마케팅활동, 뭐 고객 만족에 대한 고려활동 각각 도전하는 건 다르겠죠? 하지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정서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는 도전활동입니다. 길거리에 번호를 묻고 말을 걸고 그런 것들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아무것도 안 하는 놈들 있잖아요. 고정 마인드셋 가진 애들이 막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크로스핏 같은 데 가면 아 이거 동물의 왕국이네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라고. 야 그 동물의 왕국이 네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7, 80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젊었을 때 적당히 한 번이라도 더 하라고. 그게 보통 그걸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고정 마인드셋인데 자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가 떠먹여 주길 바래. 알아서. 상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날이 갈수록 우울증밖에 안 나오고 정서적인 활동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똑같은 연장이에요. 그냥 그 남의 돈 많은 거 부러워하고 남의 그 상태가 좋은 거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일하는 티를 내고 왜 나는 승진을 못하는가? 네가 성과를 냈으면 보상을 받아. 근데 승진을 할 생각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지. 이걸 뭐 일거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네가 그냥 일거리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계약돼서 이 결과를 내 그 결과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공유하는 거에 BTS 자체가 미국에 뜬 것 자체가 과정을 공유했잖아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으로 작업을 보여주고 예술가들이 터키시 바이브 레스토랑 뭐 소금 뿌리고 요리 과정도 보여주고 이게 모든 건 정보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티를 내는 게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정보 좀 핵심 정보 같은 건 좀 숨기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디든 이게 비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숨길 건 숨기죠. 진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면서 가볍고 재치 있게 대해야 돼요. 이런 유혹 활동을 할 때는 쓸데없이 진지하면 처음부터 얼굴 보는데 고백 공격을 한다든지 처음부터 결제하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부담이 돼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서서히 스며들듯이 유쾌하고 가볍고 재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진지하게 접근하는 건 뭐냐? 위기 상황일 때. 야, 그거 하면 다쳐. 손가락 잘려. 되돌릴 수 없어. 이거 할 때 빠르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진지한 건 숫자 계산이면 그만이에요. 애초에 그거 숫자 계산으로 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정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할 때는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개연성입니다. 양으로 때려박아야 돼요. 양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실패할 확률은 어느 정도 배제를 했어. 그럼 그때부터 양으로 때려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돈까지 나오면 하나의 기본적인 조직 장악이라든지 종합 체계라든지 그게 완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기본적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어요. 오픈 AI 사례를 해보죠. 뭐 이게 반란자 쿠데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치프 사이언티스트 정했죠. 그냥 생판 공돌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쿠데타 일으켜봐야 택도 없습니다. 돈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일도 사람이 하는 거고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별거 크게 없어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분업의 전문화. 만족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필요한 일을 했든 하고 싶은 일을 했든 불평하지 말고 결과는 결과 그대로 마주해야 됩니다. 각자 얻은 거에 하나 전문화가 되어 있으면 사실 뛰어난 사람일수록 삔또 상하면은 감정 상하면은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무능력한데 자기가 계속 그런 그 블러핑 치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 배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 중요하다는 거지. 사람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선택으로 나온 상태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마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측정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뇌가 돌아버립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계속 보려고 하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실현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또 실행이 가능한가?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도전하는 과제들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다양해지고 불확실한 거고 자기 자신도 불확실하고 그러나 분명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잡아야 됩니다. 뭐 팀 퍼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들.